넷마블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플레이-투-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코스피가 13개월 만에 2,800선을 하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1단계 모의 실험을 마치고 2단계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시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인센티브를 통한 사고 예방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넷마블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레이-투-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인데요. 현재 10개의 게임이 후보군에 올랐고 그중 A3와 몬스터 길들이기가 P2E 전환 게임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넷마블이 지난주 블록체인 기업 오지스와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P2E 게임 협업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지스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블록체인 개발사, 국내 최초로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를 개발했으며 이종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오르빗 체인을 선보였으며 이는 빗썸에 상장돼 있습니다. 현재는 협업 초기 단계로 양사는 협력할 경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구상 중입니다.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2E 게임은 일명 돈 버는 게임. 이용자는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황금성을 막는 게임 산업법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활성화돼 있어 게임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오지스는 현재 P2E 전환 게임 후보군으로 10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임은 A3와 몬스터 길들이기 등 2가지. A3 스틸 얼라이브는 MMORPG의 배틀로얄을 접목한 게임. P2E 전환의 MMORPG 장르가 최적이란 점에서 라인업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몬스터 길들이기는 몬스터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모바일 RPG로 모바일 RPG의 대중화를 견인한 게임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이달 12일 넷마블은 넷마블 FNC를 통해 모바일 게임을 단기간에 P2E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사 아이텀 게임즈를 인수하며 P2E 사업 신호탄을 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업 계획과 신규 게임 발표는 오는 27일 4년 만에 열리는 신사업, 신작 발표회 넷마블 투게더 위드 프레스 행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개최되는 FOMC 회의 경계감,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등 국내외 악재가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배유한 기자입니다. 24일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49% 떨어진 2,792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각각 4,350억 원과 8,8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홀로 1,4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낸 데는 최근 미 증시 약세와 FOMC 경계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부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내외 악재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1월 현재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12% 하락하며 약세장에 돌입했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각각 7.7%, 5.7%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새해 들어 67%나 폭등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면서도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향후 국내 증시가 연준발 긴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애플,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FOMC 결과 LG에너지솔루션 수급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모의 실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계획대로 6월 말까지 2단계의 모의 실험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착수한 CBDC 모의 실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최근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계좌를 제공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CBDC 모의 실험 1단계 결과 발행과 유통 등 기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2단계 사업에서 인터넷 통신이 단절된 상태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송금, 대금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은은 실제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간한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 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BDC 발행 결정 여부와는 별도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와 도입 준비 업무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CBDC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행산업 내 경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융 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정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고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19,856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55.6%를 보유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횡령 직원에 대해 횡령 금액 사용 여부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횡령 피해 가운데 1,414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았습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출시로 제약, 바이오 강국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고 이를 통합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오늘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 회장은 먼저 지난해 성과로 신약 배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내 개발 신약 4개를 허가받아 연간 가장 많은 신약 배출 기록을 세웠고 25개사가 총 13조 원대의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백신은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원 회장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바이오 분야 비중이 11.4%로 미국 30%와 벨기에 40%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3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외에 제약바이오의 성공자본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 마련과 백신 주권과 제약 주권 확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출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기반 구축 등의 혁신으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건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마다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사고 예방에 고삐를 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자율적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건설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H안전지갑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과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안전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표출했을 때에는 기존 포인트는 초기화됩니다. 하루 100포인트에서 최대 1,6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작업 중 위험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을 제보해 사고를 막은 경우 별도로 10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해 근로자들이 인센티브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근무 중에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을 때 예방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구성원 간에 우리 관리자나 근로자 간의 소통 확대를 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위험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대건설이 시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관리의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가지고 이 사고 예방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작업장에서 관행적인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산재 예방 사업 예산을 작년 9,770억 원에서 1조 921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AI 면접이나 메타버스를 이용한 직무 교육이 이뤄지는 등 비대면 채용이 활발해지며 채용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업은 그에 맞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죠. AI 매칭 채용 플랫폼 원티드로 시장의 편리함을 높이고 있는 기업 원티드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송현 재무총괄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원티드랩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원티드랩은 채용 AI 매칭 플랫폼 원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HR 테크 기업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230만 명의 회원과 15,000개의 기업을 250만 회 이상 매칭시키고 있고요. 채용을 넘어서 유저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원티드 플러스,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인 원티드 긱스, HR 솔루션인 원티드 스페이스, 그리고 기업 검색 엔진인 크레딧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장에서도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저희는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IT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IT 관련된 인력들의 연봉이 굉장히 상승하고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규직 IT 인력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IT 프리랜서를 많이 찾는 그런 현상들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700대 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도가 있으셨을 텐데 상장을 추진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상장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결국에 상장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공개 시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신사업이나 해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행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 이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었나요? 네, 일단은 HR 테크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상장을 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모가 대비 2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1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티드랩이 속해 있는 채용이나 HR 등 시장 관련 상황은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채용 시장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꼭 맞는 후보자와 포지션을 이어줄 수 있는 저희와 같은 매칭 서비스들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에 없던 사업 모델이다 보니 채용 플랫폼 원티드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회사 수익이 발생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수익 모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용당 과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합격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합격자의 연봉의 7%를 수수료로 수취를 하고요. 합격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결국에는 기업과 유저가 원하는 본질에 가까운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지상 목표는 합격자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 부분이 유저와 기업에도 똑같이 이제 베네핏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티드랩이 올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네, 대표적으로는 원티드 스페이스의 재탄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티드 스페이스는 저희가 작년 3월에 인수한 출퇴근 관리에 집중한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의 HR SaaS로 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HR 관련된 데이터를 더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번 분기 내에 출시를 하고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티드랩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나 비전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하는 형태나 방식이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원티드는 모두가 나답게 일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회사의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HR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원티드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개발자를 포함한 IT 직군을 넘어서 전 직군을 아우르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유저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커리어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HR 서비스 등을 시장에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쌓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에도 도전하는 글로벌 HR 테크 기업이 원티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원티드랩이 앞으로 글로벌 HR 테크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가 의약품을 넘어 화장품 시장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치료의 개념을 넣은 고기능성 코스메틱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바이오사인 셀리버리의 종속회사 셀리버리 리빙앤헬스가 더 라퓨즈를 론칭하고 스킨크림 등 7종의 제품과 함께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회사가 내놓은 R3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세럼은 피부 손상 부위까지 독자적 핵심 성분 R3 펩타이드를 전달해 염증, 노화 등 피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저희의 독자적인 성분이 피부의 염증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약 40품목 이상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뷰티 산업에 이처럼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화장품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을 론칭한 동아제약은 지난해 피부 유래 마이크로 바이옴 성분을 함유한 진정 라인 아쿠아 바이옴을 선보였습니다. 종근당 건강은 간판 유산균 제품인 락토핏을 활용한 화장품 닥터라토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저분자 콜라겐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CKD를 선보였습니다. 제약사가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칸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구매액 기준 29% 늘었고 지난해 시장 규모는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엔 기능과 성분 등을 따져보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제약사 입장에선 신약 개발보다 효율이 높고 시장의 진입 장벽도 낮다는 분석입니다. 제약사들의 뷰티 시장 진출에 기존 화장품 업체들도 더마 코스메틱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작년 경기도 내 부동산 총 거래량이 하반기에 급감한 공동주택 거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1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의 2021년 연간 부동산 거래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도내 부동산 총 거래량은 43만 5천여 건으로 2020년 49만 9천여 건보다 12.8%가 줄어들었습니다. 개별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은 최근 2개월 거래 감소에도 전년보다 각각 5.7%, 16.5%, 또 44.2% 증가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32.6% 급감한 겁니다. 기아는 친환경 전용 SUV 디올뉴 기아 니로를 내일 공식 출시합니다. 신형 니로는 사전 계약 첫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 사전 계약 누적 대수 총 17,60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전 계약 고객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약 46%로 기존 니로 대비 16%포인트 증가하는 등 젊은 층 고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한층 트렌디해진 디자인과 높은 연비, 친환경성 등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편 기아는 국내에서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번 한국 출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신형 니로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환경영향평가기관 CDP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1988년 이래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의 71% 세계 100대 기업에서 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한 셈이겠죠. 따라서 온실가스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도록 직간접적인 규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재활용으로 친환경, 친기후 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자사 제품을 재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까? 먼저 이제 세계적인 청바지 기업이죠, 리바이스. 2020년부터 미국에서 중고 프로그램 리바이스 세컨 핸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않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가져오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리고 수거된 중고 제품은 전문가를 통한 세탁과 수선을 한 다음에 자체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리바이스는 이런 중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류의 수명 주기를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중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바이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새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탄소 배출량은 약 80% 정도 줄어들고요. 폐기물은 700g 정도 덜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바지 업체가 환경 경영에 나선 것은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물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32.5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약 7,0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ES 지표가 그러니까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변신을 해야만 되는 건데요. 또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청바지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6.81%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즐겨 입는 우리가 진이라고 하잖아요. 청바지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재활용하면 사실은 플라스틱을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라든가 환경 이런 건 고려하자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 플라스틱을 갖다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사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2019년에 1,100만 족을 생산을 했고 매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사는 채취한 플라스틱은 실로 만들어서 신발에 가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으로 의류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바이에른 메넨의 챔피언스리그 유니폼, 또 세계적인 젊은 테니스 선수인 알렉산더 즈베레프 선수가 착용했던 경기복도 바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디다스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폐기물 방지에 힘쓰면서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작년만 해도 전 세계 사무실, 매장, 창고, 유통망 등에서 4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재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지 제고할 수 있고 이익도 얻고 꽉 먹고 알 먹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회사죠. 삼성전자. 이게 지구를 위해서 갤럭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접근 방식입니다.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을 한다거나 혹은 패키지에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를 제거하는 그런 식인데요. 2025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 매립률을 제로하고 중고폰 유통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면 생산, 유통 및 판매와 연관된 수많은 중소업체들도 이와 같이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대량 생산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속 가능성 캠페인을 펼친다고 해도 다른 한편에서 분기별, 연도별 신제품 출시 경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로서의 바람을 말하자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해마다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과열 경쟁을 그만두고 이미 나온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좀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작은 회사가 만드는 페어폰처럼 말인데요. 2013년에 처음 출시되었던 페어폰은 구리, 갈륨, 코발트, 금 등 원재료를 공정무역으로만 조달을 하고요. 공장 노동자 인권에도 신경을 씁니다. 소비자들이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액정부터 카메라, 배터리까지 다양한 부품을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합니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다른 스마트폰보다 훨씬 길고요. 올해 페어폰 4까지 나왔는데 성능 개선을 위한 비정기적 신제품 출시였습니다. 페어폰은 개발 단계부터 지구와 사람에게 공정하게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 않고 가격도 성능에 비해 비쌉니다. 그런데도 윤리적으로 떳떳한 소비에 목마른 사람들이 줄을 지어 예약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면서 스마트폰 원재료의 고갈 상태나 채굴시 일으키는 오염들을 정리한 도표까지 공개한다는 점에서 페어폰의 지속 가능성 캠페인은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더욱더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